이 영상은 극단적인 선택을 묘사하지 않으며 한 가족이 절망의 끝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1998년 12월 23일 비가 내리던 그날 밤, 한 남자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떨리는 펜, 그 앞에는 백지 한 장. 그는 무언가를 쓰려다가 다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꺼둔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왔는지를.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IMF, 국제통화기금. 1997년 말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킨 거대한 쓰나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났던 시절, 뉴스는 매일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부도, 파산. 그리고 그 단어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웃의 이야기에서, 친구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호, 당시 41살.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26에 입사해서 15년을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삶, 주말엔 딸아이 손잡고 공원에 가는 소박한 행복.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1998년 3월 17일 화요일,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김미선이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 딸 은지가 건네준 우유 한 팩. 정우는 늘 하던 대로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넥타이를 풀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 퇴직 홍보서였습니다. 회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박 과장. 자네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나. 이번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퇴직금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조금씩이라도 지급하도록 하겠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승진이 늦어져도 월급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회사는 그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정이고 누군가의 희망이겠죠. 하지만 그중 몇 개나 꺼질까요? 내일은, 모레는, 다음 주에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했어.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지 대단한데? 아빠한테 보여줄래? 미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차렸어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당신 좋아하는 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는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목이 매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어. 미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요즘 뉴스에는 매일 같은 소식만 나왔습니다. 어느 회사가 부도났고 어느 공장이 문을 닫았고 몇천 명이 거리로 나앉았고 그저 자신의 가정만은 예외일 거라고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금도 당장은 못 받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나 뭐라나.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저축도 있고 내가 뭐라도 할게요. 당신은 천천히 다음 일 찾아봐요.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40이 넘은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고용센터로, 때로는 그냥 공원 벤치로 갔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10군데, 20군데, 30군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어쩌다 면접 기회가 생기면 희망을 품었습니다. 양복을 다리미질하고 구두를 닦고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 앉아 있었습니다. 40 넘은 가장들. 이력서에 적힌 경력은 비슷했고 눈빛에 담긴 절박함도 똑같았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 이전 직장을 왜 그만두셨죠? 정호는 대답했습니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 정호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습니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대우그룹 해체 수순, 실업자 100만 명 돌파, 부도 기업 속출, 빨간 글씨로 쓰인 부도 기업 명단. 그 명단은 매일 길어졌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면접 어땠어?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다음 주에 연락 온대. 하지만 다음 주에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정호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딸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아빠는 괜찮아. 곧 좋은 곳 찾을 거야.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카드값은 밀렸고, 관리비 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여갔습니다. 미선은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사라지고, 과일이 사라지고, 간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39살, 경력 없는 주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외식 안 해?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하자. 응?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아이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는 것을, 엄마 아빠가 웃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을, 식탁 위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밤이 되면 정호와 미선은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하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미선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괜찮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지만 그녀는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으니까요. 한마디 물음이 그 어깨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았으니까요. 정호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무섭다고.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고 믿었으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침묵만 쌓여갔습니다. 벽처럼, 산처럼 높아지는 침묵. 1998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고 캐럴이 흘렀지만 정호에게 그것은 모두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케이크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딸에게 줄 선물조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뭐 해? 정우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빠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만 원. 다음 주 전기요금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잔돈 몇 개,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지가 3살 때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정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12월 23일 수요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겨울비. 정우는 오후 내내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갈 곳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우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강물.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강물처럼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이미 끊은 지 오래였지만 오늘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담배 하나 제대로 피울 수 없는 인생. 밤 10시.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지가 잠들어 있었고 미선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눈빛. 정우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춥고 떨렸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미선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두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첫 줄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한 글자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야. 모레도, 다음 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실패할 거고 저축은 바닥날 거고 빚은 늘어날 거야.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와 물어볼 거야. 아빠, 오늘은 면접 어땠냐고. 그리고 나는 또 거짓말을 할 거야. 괜찮다고, 곧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면 차라리.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 은지였습니다. 잠옷차림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빠. 정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야. 왜 앉아? 은지는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빠가 여기 있어서. 아빠,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정우는 얼른 종이를 서랍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아, 아빠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너 화장실 다녀와. 은지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빠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응, 내일 소풍 가는 거 알지? 정우는 잠시 멍했습니다. 소풍. 맞습니다. 은지가 며칠 전에 말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겨울 소풍을 간다고. 아, 맞다. 소풍.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 김밥은 아빠가 말아주면 안 돼? 엄마가 말아주는 것도 맛있지만 아빠 김밥이 더 맛있거든. 아빠가 김밥 말 때 속을 꽉꽉 눌러주잖아. 그게 제일 맛있어. 정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직 어린아이.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아이. 아빠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아이. 그 아이가 김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말아주는 김밥이 먹고 싶다고.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말아줄게. 은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빠.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게. 나 자러 갈게. 안녕. 은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인생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김밥. 그저 김밥 하나. 너무나 사소한 것.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중요한 것. 아빠가 말아주는 김밥. 꽉꽉 눌러서 속이 빠지지 않게 만드는 김밥. 그것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깨어났습니다. 거실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무섭다. 미선은 남편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정우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41살 가장이 15년을 버텨온 남자가 평생 강한 척했던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일 나가서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미선은 남편을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우는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도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 짊어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같이 짊어져요. 같이 버텨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당신도 찾고 나도 찾고 뭐라도 하면서 버텨요. 그리고 은지 김밥 꼭 만들어줘요. 약속했잖아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김밥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구직은 어려웠고 돈은 여전히 부족했고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정우는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과장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달 뒤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일자리였습니다. 은지는 그날 소풍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김밥 진짜 맛있었어. 친구들이 다 나눠 먹고 싶대서 나눠줬어. 다들 맛있다고 했어. 정우는 딸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도 아빠가 만들어줄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IMF는 끝났습니다. 빚도 갚았습니다. 은지는 자랐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정우와 미선은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2025년 정우는 68이 됐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IMF 때 1998년 겨울.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손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뎠어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김밥 먹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견뎠어. 손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넘긴 뒤
인생이 쉬워진 적은 없단다. 빚도 오래 갚고 고생도 많이 했지.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어.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내가 만들어주는 김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IMF가 모든 걸 빼앗아갔지. 돈도, 직장도, 자존심도. 하지만 가족만큼은 데려가지 못했어.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거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그날 밤처럼 차갑고 끈적한 겨울비. 하지만 이제 정호는 그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가족과 함께